전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광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춘천 팔망이요? 아, 순천 팔만센터, 광주장차연에서 오신 거죠? 전남장차연, 전남장차연과 성북센터와 함께하는 농성 975일 광해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제28화인데요. 이상하게 전남장차연과 성북센터 분들이 안 계세요. 제가 6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의 와라를 진행한다고 좀 계시라고 했는데 계속 계시다가 이 시간에 잠깐 어딜 가셨는지 식사 이제 하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금방 오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지금 아마 부랴부랴 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제28회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유튜브에 매번 방송을 이렇게 업로드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광화문에 와라를 검색하시면 네, 바로 이제 오늘 또 이야기들을 좀 늦지만 생중계로 되진 않지만 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광화문 농성장으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제28회 광화문에 와라고요. 저희 노들량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고 빈곤사회연대 그리고 서울장차연의 수많은 동지분들이 또 이 자리를 함께 빛내고 계십니다. 오늘 사수하시는 분들만 빼고 이 자리를 다 지키고 계시고요. 이상하네요. 네, 2015년 4월 22일 오늘 수요일 농성 이제 975일차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광화문을 지나는 퇴근길에 시민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순화동 그 철거 지역 농성장에 가서 또 와라를 진행했고, 지난주와 이번주 4.20 일정으로 굉장히 복작복작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와라가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고 다시 일상으로 좀 그냥 편하게 돌아온 것 같아서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와라는 4.20 일정에 맞춰서 가장 핵심 포인트였던 장애등급제 폐지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이야기를 첫 시작으로 오늘은 부양의무제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그 한국사회 빈곤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진행할 예정이고요. 권리보장법의 이야기를 조금 더 힘 실어서 다음 주에 또 진행될 예정이니 또 이 현장에서 6시에 모여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라는 4.10 일정에 맞춰서 배워보자의 두 번째 순서, 오늘은 광화문이 간다, 연대에 와라 세 순서가 준비됐었는데 첫 시간으로 이제 했었고, 저희가 또 어딜 갔었는지 기억하세요, 명확히님? 우리 어디 갔다 왔었는지 기억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네, 만복에 갔었어요.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모임에 상가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만복에 갔었고, 그 또 다음 주에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개막식 행사를 갔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바로 지금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게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었던 거죠. 네, 순화동 1-1구역 철거지역에서 와라를 진행했고, 또 4.20과 함께하는 와라도 마지막 순서인 오늘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권리보장법 이야기가 다시 진행되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배워보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사회 빈곤 일반회 대회 배워보장 끌어올려보장. 이번에 또 저희의 큰 슬로건이 장애인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장애인 인권을 끌어올려보자인데 오늘은 배워보장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비가 130조를 돌파했다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 그리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명학형님? 네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이제 벼랑 끝에 몰려서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광화문 지하도 농성장의 농성이 계속된다는 것이, 그것을 바로 우리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오늘 이제 살짝 물러나고 오늘의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정책위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혼자 하는 건가요? 그 노량진처럼 노량진은 이렇게 원래 라디오 방송에 MC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들어왔어요, 화면에. 네, 방금 소개받은 강동진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이
한국 사회의 빈곤을 말하다 막 이런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떠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 많은 사람 뒤에 분들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왕이 형이랑 네. 뭐 하세요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명왕이 형 앞으로 오세요. 아니야 나오세요. 이제 가능하면은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네, 이렇게 나오세요, 형.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빈곤을 말하다 했는데 이제 빈곤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빈곤이 무엇인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빈곤사연대 계신 정성철 다리 보고 앉았어. 저기 알고 계시나요? 가난한 거요. 네, 가난한 게 무언지였어요. 동호반복이고 스마트폰 꺼내서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고 이러는데 뭔가 부족한 상태. 이제 부족한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돈도 부족하고 뭐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아니면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이제 병원도 그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를 이제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제 뭐 보면은 풍요롭게 아주 풍족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항상 다 부족한 상태로 이제 다들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들 만족한 사람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나 아니면은 이 빈곤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어떤 게 빈곤일까라는 거를 이제 기준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란 말하고 이제 상대적 빈곤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절대적 빈곤이란 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빈곤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이하의 사람들을 이제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말은 아시죠? 최저생계비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는 뭐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냐면은 최소한의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그러니까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제 최저생계비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해집니다. 1년에 한 번씩 정해지고 이제 올해도 이제 원래는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정해지게 돼 있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잖아요.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 바구니에 이제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을 이제 다 집어넣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하면 살 수 있겠다 해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더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최저생계비를 정했는데 그거를 이제 바스켓 방식이라 해서 이제 그대로 시장 바구니 방식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정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하지 않고 이제 상대적 기준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따 이제 상대적 빈곤이란 말도 이렇게 얘기해 드릴 텐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정도 되는 것 이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대적 기준은 뭘로 할 거냐 했고 말이 많지만 이제 보통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 100명 있으면은 100명을 쭉 줄을 세워요. 이제 줄을 세워서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소득이 높은 사람부터 이제 낮은 사람까지 아니면 낮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쭉 세워서 그래서 1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정할 거냐 아니면 20번째 해당하는 사람 정할 거냐 그러니까 30번째냐 50번째냐 이렇게
그것에 따라서 이제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할 거냐, 40%를 기준으로 할 거냐, 50%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프로 할지를 이제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돼 있는데 내부에서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위소득 몇 프로 할지를 갖고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이제 바뀐 기초법에 따라 최저생계가 지급될 텐데 아직 그걸 정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위소득 몇 프로를 한 거를 그걸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면 그 상대적 빈곤 이하를 이제 할 때 그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사회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득을 얻을 텐데 그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절대적 빈곤하고 이제 상대적 빈곤을 이렇게 정합니다. 어쨌든 7월까지 이제 최저생계비 기존대로 이제 지급일 텐데 2015년 최저생계비 혹시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1인 가구. 1인 가구 얼마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신가 보네. 이것도 재빨리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한 67만원 정도 돼요. 최저생계가 67만원 정도 되고 4인 가구 맞나 모르겠는데 여기 4인 가구가 아마 160만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최저생계비를 그 60 몇만 원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이제 얼마를 빼고 줘요. 현금으로 받는 거는 이제 그래서 그 1인 가구 한 60만 원 정도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4인 가구 정도 되면 한 130만 원 돼요. 최저생계비가 160만 원이라도 30만 원은 여러 가지 뭐 사회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게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그 뺀 액수를 이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최저 62만 원인가 이하인 사람들을 이제 절대적으로 빈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명이 사는 가족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16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제 절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숫자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죠.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이제 지금 한 13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까 이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한테 이제 기초생활 수급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130만 명밖에 안 될까요? 네, 130만 명도 많은 숫자긴 하지만 그거밖에 안 될까요? 절대적 빈곤한 사람이? 이제 그렇진 않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1960년도 이제 우리가 많이 가난했다는 나이 드신 분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보릿고개라는 말도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보릿고개가 요즘 시기에 그러니까 4월, 5월 이럴 때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 한 5월 정도 되거든요. 네, 보리 수확에 먹을 게 생기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가을에 이제 쌀 농사 지어서 쌀 이제 다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3, 4월에 이제 보릿고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 시절에는 이제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해서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갖고 그때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40% 정도 됐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경제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줄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40% 정도 됐다가 70년대에는 15%, 80년대는 10%,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96년
이렇게 3%까지 줄었어요. 3%까지 줄었었는데 그 우리 97년도에 뭐가 터졌죠? IMF가 터졌었죠. 이제 그래서 97년 그 IMF 위기 이후에 이제 이런 절대적 빈곤한 사람이 있으니까 3%까지 줄었다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이제 8%, 9%까지 이제 늘었다가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줄어들지 않고 그동안 이제 IMF 터지고 나서 이제 경제위기가 극복됐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막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때 늘어난 숫자가 줄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7, 8% 이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그 정도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면 보통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한 14% 정도, 2010년인가로 14% 정도 되는 거죠. 14%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이 가난하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라고 하잖아요. 5천만 인구 중에 14%를 이렇게 하면은 한 700만에서 800만 정도가 이제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해서 7% 정도 되니까 몇 명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5천만에 7% 한 400만 정도 되죠. 400만. 400만 중에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이제 150만 명이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기초생활 진짜 가난하면서도 기초생활 수급비도 못 받고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각지대 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왜 못 받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써 있는 이제 부양인문제 기준 때문에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고 있는 거고 이제 만약 상대적 기준가율 중에 그러니까 700만에서 8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130만 정도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생활이 또 굉장히 어렵겠죠.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굉장히 주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어디 이제 뭐 봄 이제 날씨가 좋아서 가보면 놀러 다니는 사람들 많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눈에 안 띄잖아요. 이렇게 다들 이제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눈에 잘 안 띄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제 시설에 갇혀서 이제 장애인들이 400만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가다 보면은 잘 안 띄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가난해요. 근데 이렇게 8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700만에서 800만 되는 사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더 가난할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중에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애인이요. 장애인, 노인이요. 노인. 그렇죠. 이제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아동 이렇게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일을 잘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노인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노인 65세 이상인데 그러니까 반 이상이 반 정도가 가난하다. 노인 2명 중에 1명은 가난하다고 보시면 되고 장애인은 노인보다 이제 조금 빈곤한 사람들이 빈곤 비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장애인 가구 그 빈곤 비율은 10명 중에 4명. 장애인은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이제 가난하고 노인은 10명 중에 5명. 노인들이 더 좀 가난한데 이래 노인 장애인 중에서 특히 노인 여성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가구 이렇게 더 가난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일을 못하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최근에는 그 IMF 위기 이후에는 왜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줄지 않느냐 이게 좀 봤더니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일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 뭐 아동, 애들 이렇게 가난했는데 최근에는 IMF 이후에는 일을 해도 가난해요. 일을 해도 일을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흔히 이제 노동 빈곤은 이렇게 워킹 노동 빈곤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은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통 이제 그 건설 공사장에 가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게 이제 노가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 이동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그다음에 요새 많이 늘어난 비정규직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자영업자 이 사람들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 그러니까 자정까지 막 계속 영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임시 일용직 중에 이제 4사람 중에 1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직들은 10사람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10사람 중에 한 명도 가난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규직들은 이게 5.5%가 이제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임시 일용직들은 한 25% 정도, 한 대여섯 배, 정규직보다 대여섯 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근데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10사람 중에 2사람은 가난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600만 명 정도 되는데 600만 명 중에 이제 한 20%가 가난하다 그러면은 100만 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뭐 치킨집 하는 사람들이나 뭐 분식집 하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해도 가난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지 못해도 가난하고 그럼 어쩌란 얘기냐 뭐 이럴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최근에 이제 불평등이란 말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하고 소득이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이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6년, 7년, 2008년, 15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줄어드는 소득 그 불평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덜 가져가. 이런 사회 구조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현재 있기 때문인 거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 커지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고 일을 해도 가난하고 일을 못해도 가난하고 참 이제 진퇴양난에 현재 빠져 있는 게 현재 한국 사회의 이제 빈곤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빈곤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확대되고 있고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는지 이런 원인은 뭐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왜 계속되는지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아무리 뭐 3% 10% 이렇게 성장해도 가난한 사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경제는 매년 지날 때마다 경제는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 그런 말 많이 했죠. 이제 경제가 발전해야 이제 그러니까 복지를 이제 더 확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해도 이게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러니까 아랫목이 따뜻해 윗목도 따뜻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아랫목이 따뜻한 윗목이 따뜻해진 게 아랫목만 계속 그러니까 지글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윗목이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고 더 불평등 더 확대되고 이런 상황이 왜 그런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무한 경쟁의 시대고 그 다음에 승자가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만 이기는 승자 독식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재벌 대기업 위주로 이제 경제 구조가 짜기 때문에 모든 이제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들이 이제 소수 대기업이랑 소수 이제 자본가들 그다음에 일부 부자들한테만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서 이제 노동자들은 그런 거 이제 소수 그런 재벌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런 것을 위해서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우리나라 반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1위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확대다가 비정규직 계속 반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임금도 점점 더 줄어들어서 그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 수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 수가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등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건 별로 없고 이제 나쁜 게 1등인 게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자살률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예? 사망률이래. 그러니까 사망률하고 그러니까 자살률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자살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또 1등인 게 뭐가 있을까요? 불평등 구조요. 네, 불평등 구조 맞는데 이제 그거를 불평등 구조로 인해서 이제 1등인 게 더 많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저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 수가 1등 제1이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1위고 또 뭐가 1위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맨날 그 정부에서는 뭐 복지학 때문에 개울이들 우리나라 사람처럼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 시간이 세계 1위. 다 나쁜 거는 다 1위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평등. 그 다음에 불평등하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이 차이가 제일 크죠.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일 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가 딱 한 군데가 있긴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불평등한 게 높은 나라는 멕시코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 이건 1등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 좋은 것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든 거죠. 힘들다 보니까 담배도 많이 피워요. 담배 피는 사람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다음에 술도 많이 먹어요. 한 사람이 1년에 알코올을,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기도 술 잘 마시는 사람도 있나 본데.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제 술과 담배로 또 푸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술, 담배 피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 이런 상황을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의 1차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수 기업하고 소수 가진 자들 위주로 이제 모든 것이 가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 성장의 효과가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일부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만 가게 돼 있는 이런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어내고 저임금과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이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아도 국가나 사회에서 뭔가를 해주는 게 있으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국가나 사회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거를 이제 복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지 지출이란 게 우리나라가 또 이거는 많으면 1등이면 좋은 건데 이건 꼴찌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1등인 거죠. 이거 복지 지출이 이제 OECD 국가에서 이제 꼴등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일을 해서 이제 기업이나 해서 월급으로 받는 돈은 흔히 이제 시장 임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가나 이런 데서 이제 보험이나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비처럼 이런 식으로 그 국가나 사회에서 이렇게 주는 돈을 이제 사회 임금이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장 임금하고 이제 사회 임금 이렇게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소득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사회 임금이 우리나라가 얼마냐? 100만 원 중에 얼마 정도 되냐면은 12만 원 정도 돼요. 12만 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12만 원 정도는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12만 원, 그 정도 주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이 12만 원보다 다들 많이 줘요. 다른 나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적게 준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남미 이렇게 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오늘인가 거기에는 칠레라는 나라가 있는데, 칠레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은 칠레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우리나라 12만 원 정도인데 칠레는 한 11만 원 정도 이렇게 줘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이 이제 복지제도가 제일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복지가 가장 후진 나라라고 미국에 있는데, 미국은 한 25만 원 정도 주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얼마를 주느냐? 유럽에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복지국가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한 5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50만 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나 사회에서 이렇게 개인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굉장히 살기 어려운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복지 지출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에서도 이것도 역시 꼴찌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뭐 135조, 아까 그 첫머리에 이제 우리나라 100조 복지 예산이 100조를 넘었다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복지 지출이 꼴찌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도, 지금보다 복지 지출 2배 이상 늘려도 그나마 이제 OECD 한 그 평균 정도 좀 되는, 그러니까 200조, 300조 가까이 늘어나야 그나마 평균 정도 지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100만 원, 지금 한 12만 원 정도 받는데 한 2, 30만 원 받게 되는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제도 자체에 복지 지출이 워낙 적고 복지제도가 워낙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계속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 살아가는 게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해도 가난하고, 일을 할 수 없으면은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일을 할 수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서 가난하면 이거를 이제 국가나 이제 사회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 원인이 되는 거를 이제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거꾸로 가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자들한테 가는 쏠리는 이런 사회적인 그런 부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가게끔 하게 만들고,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 대기업 뭐 워낙 하청 관계를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층층이 이렇게 차별과 이런 거 만든 거를 이제 없애고, 이러는 게 가장, 이러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워낙 없는 복지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은 이런 우리나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살기 어려운 상황을 이제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최근에 이제 민주노총이 총파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총파업하면서 내건 요구가 한 4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시장 구조 계약을 중단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을 강화하라는 거고, 그다음 최저임금 10,000원, 그 다음에 노동기본권 쟁취, 이렇게 그런 요구를 내걸고 있는데, 이런 요구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난을 낳게 되는 원인을 뿌리에서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요구랑 같이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시간이 워낙 많이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얼마겠죠? 시간이? 15분? 그래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거는 너무 그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관된 이제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그 이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제도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면은 그래서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에서 클릭하면은 쫙 해서 그 목록이 떠요. 여성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뭐 이런 목록이 하면은 이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복지제도를 있는데도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렇게 쭉 봤더니 내가 모르는 제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는데도 몰라서 하는 것은 아주 소수죠. 어떻게 보면 아주 극히 적은 거고. 근데 있는데도 있는 제도의 장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자 기준, 부양의자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추정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추정소득을 이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얼마 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추정해서. 근데 이거를 요새 그 기초법 좀 바꾸면서 말을 좀 바꿨어요. 말을 뭘로 바꿨냐면은 확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확인소득. 근데 확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확인소득 하면 말은 이제 확인해서 진짜 확인한 소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추정소득 할 때랑 확인소득 할 때랑 이게 말만 바뀌었지 실제 소득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제 그 컴퓨터에 쭉 올려서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그걸 확인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그런 추정소득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이 얼마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장벽들을 없애는 것이 1차적으로 좀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으면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혜택을 사회보험은 뭐냐면 내가 이제 돈을 내야만이 보험료를 내야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들은 회사에서 가입을 안 시켜주거나 아니면 자기 워낙 월급이 작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워낙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줄여야 되고 월급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갖춰가는 게 중요하고 사실 부양의자 기준 폐지란 게 그런 제도의 장벽을 없애자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를 이제 예전에는 어떤 개인이 이제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거나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일을 못해서 아니면 깨물려서 이런 그래서 이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보다 라는 게 이제 보통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그 생각인데 부양의자 기준을 없애자는 거는 그런 가난하다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힘이다. 그러니까 제도 장벽을 없애는 것지만 기본적인 철학이나 의식을 바꾸는 거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양의자 기준 폐지가 단지 제도 장벽 하나를 없애자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 복지나 아니면은 가난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철학이란 말씀이 어렵지만 철학을 바꾸는 문제다.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난 관련해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제가 원래 쓴 말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그 저기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이제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베네수엘라 거기는 이제 빈곤층이 전 50% 이상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대통령이 되면서 한 말이 이게 가난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왜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대표였나요? 그런 말 했잖아요. 복지를 많이 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태해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뭉쳐있거나 조직화됐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130만 명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는데 그 인터넷 카페에 보면은 그 수급자 그 카페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수급자들이 이제 거의 몇천 명 회원들이 있긴 있지만 그들이 이제 뭉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조직도 없고 이제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같이 뭉쳐 있고 그래야 힘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면 권력도 가질 수 있는 거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부족한 게 이제 이런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망언을 이렇게 짓거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들이 이제 장애인 철폐인들 모이니까 힘도 생기고 한 사람이 못했던 걸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까지 이제 쟁취해냈잖아요. 이제 아직 갈 길은 멀긴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그러니까 아무리 한 사람은 힘이 적지만은 같이 모여서 이제 힘을 키워나가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 이제 천일 가까이 이제 농성하는데 그런 농성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와 빈곤 일반에 대한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1스텝, 2스텝, 3스텝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정말 밟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또 여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농성장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니 또 이제 부양의무제 이야기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또 광화문 농성장 그리고 거리의 현장 곳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광주장차연 아이고 자꾸 헷갈리네. 전남장차연에서도 같이 와주셨고 또 이제 노동당에서부터 같이 와주셨는데 혹시 이제 뭐 궁금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간단히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명아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어떤 빈곤을 철폐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싸워야죠. 열심히 열심히 싸우는 것만이 다른 것 같아요. 싸워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빈곤 사회연대 정책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이 한국 사회 빈곤 일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쪽 네 자꾸 이쪽 저쪽 네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됐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안에 같이 모여야 된다라는 처음 그 시작은 혹시 어떠셨어요? 그 처음 시작은 그 불안정 노동과 공동에 저항하는 공동 행동이란 그런 투쟁하는 그 연대체가 이제 언제 만들어졌었냐면은 아까 그 IMF 터지고 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늘고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비정규직도 많이 늘고 가난한 사람들 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벗어나게 싸우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정규직,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 투쟁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활발하지만은 비정규직 투쟁도 그때 그 IMF 터지고 나서 비정규직 처음 생기고 이제 비정규직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게 생긴데 그때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그런 공동행동을 꾸려서 이제 이 불안정 노동,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철폐와 이제 빈곤에 맞서 싸우자 뭐 이런 것을 어쩌다 보니 같이 하게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와. 다들 이렇게 약간 좀 각자의 사연이 있고 또 어쩌다 보니 저희가 또 이 시간에 같이 만나서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이 이제 975일이 됐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이제 1000일 가까이 됐는데 이 빈곤을
빈곤에 맞서 싸우는 이곳에 마지막으로 어떤 해주시고 싶은, 나누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이번 순서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말 다 했는데. 또 하세요. 또 뭐라고? 특별히 광화문 농성장을 그냥 바라보시면서 느꼈던 생각도 그냥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노동자들도 이제 힘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통 없는 사람들 아니면은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뭘 하더라 무슨 사안이 터지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전문가나 이런 사람 찾아가잖아요. 직접 그걸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 찾아가서 이렇게 목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만큼 근데 숫자는 많아요. 숫자는 많은데 아까 그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같이 이제 뭉치고 이제 연대란 말 많이 쓰잖아요. 같이 함께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제일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거 아니면은 이런 이게 빈곤한 사회 현실을 이제 바꿔내지 못할까 하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런 현실을 바꾸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 순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배어보장 순서였거든요. 명화경 배어보장! 네, 저희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장 강동진 동지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이렇게 억경이었는데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 순서는 계속 같이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이제 순서가 조금 남았는데요. 지난 일정과 이번 일정을 얘기해드리는 차별철폐 좋아요 시간입니다. 제가 차별철폐하면 좋아요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차별철폐 좋아요. 네, 차별철폐 좋아요 시간이고요. 지난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1주기가 4월 16일날 목요일날 있었죠. 시청광장에서 추모를 시작해서 행진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송국현 동지 1주기 송국현을 잊지 마세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소 참배부터 저녁 5시에 그 1주기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모문화제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주에 18일 세월호 참사 정부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 대회가 시청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 유가족분이 중간에 같이 도로를 행진하시다 이렇게 외쳐주시면서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광화문이 정말 뜨거웠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9일 4.20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전화제 분홍종이배 꿈 문화제와 부스 행사가 있었고요. 이날 스페셜하게 4시 30분에 정신장애인 환청 망상 맛보기 미친 사람들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그 4.20 문화제의 그 사전마당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패스테더 친구들이 그 길놀이 시민선전전을 또 낮에 진행을 했었고요. 4월 20일 당일 4.20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오전부터 그 출근 선전전을 진행했었어요. 조용한 아침 행진이었었는데요. 마로니에 공원부터 보신각까지 진행되는 일정이었었고 동대문 종로 이화사거리를 거쳐서 굉장히 큰 도로 선전전을 진행했었어요. 글쎄요, 조용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보신각에서 계속 10시에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의문사 희생자의 장례식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계속 있었던 분향소가 어제 정리가 돼서 총 11분의 영정사진을 모시게 된 광화문 농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4.20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본대회가 있었고요. 그 이후 행진에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까지 힘차게 마무리되었고요. 이후 일정입니다. 그 4월 23일 장애빈민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이 광화문광장에서 있는 건가요? 네. 맞죠? 네, 광화문광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11시 광화문광장, 11시 반 광화문광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여기 와. 오신 분들은 모두 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출발하시기 전에 잠깐 들렸다가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24일 4.24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고요. 1시에 사전으로 장애민민 그 사전대회가 보신각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3시에 총파업 분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4월 20일날 고 유구당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 그 활동했던 같은 친구가 이 친구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4시에 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진행되고요. 1시부터 기도회가 있다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이상한 문화제입니다. 그날이죠. 그 6시에 세월호 인양 및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국민 걷기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날 이주 노동자의 메이데이 집회가 2시에 보신각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차별철폐 좋아요! 방심하신 것 같은데요, 명왕님? 제가 또 이렇게 앞에 계속 있어가지고 계속 명왕님만 얘기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20 기간에 진짜 정신도 없고 요새 일정이 되게 많은 해였던 것 같아요. 그쵸? 주였죠. 4월 16일 아직 끝나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광화문에 와라. 오늘은 배워보자. 한국사회 빈곤 일반의 특강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기 선생님, 네, 한국능동지와 이렇게 함께 마무리를 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네, 지난 4월 19일은 4.20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전야제 분홍종이배의 꿈 문화제가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1960년 4.19 혁명 55주기를 맞은 날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 시간이었네요. 이걸 진짜 잊고 있었어요. 4.20을 지내며 우리는 4.19를 잠시 잊은 것도 같습니다. 4.20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4.24 민중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5.17 성소수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6.13 탄압받는 노동상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1017 배제되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사회 속 우리들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또 더 수많이 많이 날짜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억하고 있기도 하겠네요. 4.19 혁명 함께 기억하고 나눠야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4.19 혁명을 기억하며 당시 한 어린이가 썼던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를 함께 나누며 오늘의 와라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쥐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그리고 25일, 26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이건 특정적인 건 누군가의 권리를 얻기 위해 이제는 총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사회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총소리가 나지 않는 사회라고 시속의 상황과 현재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에 맞지 않아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라 친해진 것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 속 누군가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바꿔야겠지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걷다 남은 길 위에 그들이 외치다 남은 구호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소리가 나지 않는 사회에 왔듯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죽지 않는 사회를 향해 이상 광화문의 와라를 마치겠습니다.
잘 가요. 안녕. 가슴 속 깊은 사랑들